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회귀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 조절 효과 혹은 상호작용 효과라고 하는데요. 조절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나 회귀분석에서요.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조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x가 y에 영향을 미쳐서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z라고 하는 제3의 변수에 따라서 그 관계의 정도가 달라진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에 이 z라고 하는 변수 있죠. 이 z의 변수 값에 따라서 x가 y와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이걸 조절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절 변수가 그 관계 x와 y 간의 관계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조절 효과, x의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x가 y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y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한번 어떤 가능성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개인 간 급여 격차가 조직 구성원의 급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미치는 효과는 세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무래도 이 시니어 세대하고 주니어 세대하고 젊은 분들하고 나이 든 분들하고 급여 격차가 크면 클수록 급여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급여 격차와 급여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세대라고 하는 제3의 변수 Z가 그 영향의 정도를 달리 만든다 이런 거죠. 또 업무 자율성이 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자율성을 많이 줘서 그게 오히려 업무 만족도를 높게 느끼도록 거기에 업무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업무 자율성이 많이 주어질수록 부담스러워하고요. 또 업무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본인의 이제 성격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좀 더 이 새로운 걸 경험하고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하는 거를 좀 더 그 좋아하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놓고 연구 가설을 세울 때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또 쉬운 예로요.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하는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때 계절 요인이 있겠죠. 계절에 따라서 그 효과가 또 달라지는 게 있겠죠. 뭐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뭐 어느 계절이 더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건 뭐 아이스크림 광고 같으면 그의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가 여름에는 높겠지만 뭐 겨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낮다든지 이래서 제3의 계절이라고 하는 효과에 따라서 두 관계가 달라질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조절 회귀 모형 해당하는 조절 효과와 관련된 그러한 연구 가설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회귀 모형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런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귀 모형에 그걸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하는 건데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x 변수 주 설명 변수하고 y 사이의 관계 정도를 달리 만드는 z 변수 있죠. 그랬을 때 이 회귀식이 x와 이 z 변수를 그대로 독립 변수로 넣고요. 거기에다가 x와 z를 곱한 항, 이걸 상호작용 항이라고도 한대요. 이 곱셈항, 이거를 하나의 그 독립 변수로 취급해서 여기에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귀식으로 돌릴 때는 이걸 이 상호작용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면 바로 그게 이 B3 있죠. 회귀계수. 이게 바로 X와 Z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계수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X 중심으로 해서 수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건 이제 X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이제 상수가 될 거고요. 이 앞에 오는 게 X와 Y 사이에, Y 햇 사이에 일종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의 정도지요. 예.
그래서 바로 x가 한 단위 변하면 y 해시 이만큼 변할 거다. 예. 그런데 한번 이걸 한번 가만 보십시오. x가 한 단위 변할 때 y 해시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게요. 확정돼 있질 않아요. 이 속에 z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z 값에 따라서 이 효과가 한계 효과가 달라진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B3라고 하는 Z 앞에 있는 계수 이 부분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이 상호작용 효과 Z의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바로 그게 0이 아닌 경우에 그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절 회귀 모형을 돌릴 때는 앞에서 인터랙션 텀 상호작용항을 더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는 데이터셋에 주 독립 변수와 Z 사이의 상호작용 변수, 다시 말하면 곱셈 항 있죠. X 변수와 Z 변수를 곱한 항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귀식에다가 주 독립 변수 그리고 조절 변수 Z 그 다음에 상호작용 변수 여기 위에서 만들었던 그 변수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통계 변수들 넣어줄 것들 넣어주면 독립 변수로 그것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절 효과 체크할 때는 바로 그 상호작용 항 있죠. 상호작용 항의 앞에 있는 회귀개수 앞에 예를 들면 이제 B3에 해당하는 그게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타낸다. B3가 0이라면 결국은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앞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B3가 0이라면 이게 0이라면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B가 Y의 햇에 미치는 영향은 B1만큼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게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는 Z의 값에 따라서 X가 Y의 햇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돌려보면 그 교육용 저 실습용 데이터 가지고 돌려보면 이 학업 성취도 있죠. 이 학업 성취도에 예를 들어 지능과 부모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데 각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둘이 상호작용하면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지능이라고 하는 게 IQ 있죠. IQ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 경제력이 더 좋아서 그걸 더 서포트를 받으면 그 지능이 학업 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못하면 더 작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는 지능과 부모 경제력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업 성취도가 더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지능과 부모 경제력을 곱하기 텀을 데이터셋에 만들고 회귀 분석을 할 때 그걸 하나의 독립 변수처럼 그 상호작용항을 그대로 넣어준 거죠. 그리고 거기 딸린 개수 이게 이제 B3에 해당하는 개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t-테스트 결과는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별 상호작용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 조절 회귀 모형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그 결과를 보는지 하는 거를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조절 회귀 모형,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회귀 모형을 돌리는 경우에 자주 직면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중공선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독립 변수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발생을 해요. 회귀식의 오른쪽에 독립 변수 넣은 것들 있잖아요. 그 항들 사이에 그 변수들 값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분리해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X와 Z가 Y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걸 분리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회귀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항들 있죠. 독립 변수 항들. 그것들 각각이 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그 각각이 미치는 영향들을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독립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이게 추리 통계로 가면
이게 표준 오차 문제, 표본 오차를 커지게 해서요. 검증 통계치를 작게 만들고 그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돌렸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그 회기식의 오른쪽에 들어간 항들 있죠.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플러스 0.7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0.7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세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능, 부모 경제력, 그리고 이 두 항을 곱한 상호작용항 있죠. 이 세 개, 아까 회기식에서 각각 독립변수에 포함된 세 개 독립변수들이죠. 이것들 간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부모 경제력하고 이 상호작용항 사이에 거의 뭐 1에 가까운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죠. 네.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걸 진단하느냐 할 때요. 이 진단하는 방법은 이런 패키지들을 돌릴 때 SPSS 같으면 패키지를 돌릴 때에 VIF 팩터라고 하는 거, Variance Inflation 팩터라고 하는 걸 이걸 지표 값을 이제 우리가 옵션에서 선택해서 이걸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 VIF 팩터 그것 하고요. 그 VIF 팩터의 역수에 해당하는 톨러런스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이거든 이걸 보면 다중공선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VIF 팩터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VIF 팩터가 10 이상이라는 얘기는 톨러런스가 0.1 이하가 될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SPSS에서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 VIF와 이 공차 이게 이제 톨러런스인데요. 이거를 그 계산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 보시면 314입니다. VIF 팩터가. 그죠? 예. 그리고 이 톨러런스도 0.1보다 훨씬 작죠. 예. 이 정도 되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소할까? 그래서요, 이 조절회귀 모형을 돌릴 때 자주 접하는, 항상 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주 이제 이런 인터랙션항, 상호작용항과 그 주 설명 변수나 조절 변수 어느 것들과의 이 상관계수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같으면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요. 편차 점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편차 점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 변수 x 변수 있죠. 그 x 변수를 그 평균을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x 변수의 각 개인들의 값에서 평균을 뺀 그 편차 점수 있잖아요. 자기 값에서 평균을 뺀 편차 점수 그거를 데이터셋에다가 컬럼에다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x의 편차 점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절 변수인 z의 편차 점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항 만들 때에 원 점수 x와 z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편차 점수 그러니까 x-x바 곱하기 z-z바 이 편차 점수 항을 곱해서 상호작용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 인터랙션 텀을 아니죠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아까 거의 1에 가까웠던 게 이제는 상당히 낮은 상관계수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이 데이터 있죠. 이 변수명이 약간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능, 이게 부모 경제력이라면요. 이 지능에 관한 편차 점수를 여기다 쭉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같으면 그 지능의 평균 점수가 아마 100.25 정도가 되는 모양이네요. 100.25 그러면 100에서 100.25를 빼니까 이 학생의 이 지능의 편차 점수는 마이너스 0.25가 나오죠. 두 번째 학생은 90이니까 90에서 100.25를 빼니까 마이너스 10.25가 나오고 이렇게 편차 점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모 경제력의 경우에도 5점 척도로 했습니다만은 이 편차 점수를 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한 인터랙션 항,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편차 점수 항을 만들고 그 편차 점수 항끼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회귀 분석에 그걸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렇게 이제 돌려보면 회귀식은 이렇게 되겠죠. 회귀식은 원래 여기가 x였는데 이제는 편차 점수가 여기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 여기 z 자리에 z의 편차 점수로 여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편차 점수 간의 곱으로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러면 이거를 회귀식에 어떻게 돌리지 하실지 모르는데 간단해요. 우선 x-x 바를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명으로 이름을 하나 임시로 써서 대체를 하면 이거 x 프라임이 되고요. 이거 z-z 바를 z 프라임이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임시로 쓰면 z 프라임. 그리고 이게 인터랙션 항 있죠. 그래서 이게 미디에이션 이펙트를 모더레이션 조절 효과를 보니까 뭐 m 프라임으로 임시로 이름을 주면 이렇게 새로운 변수 이름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x1, x2, x3처럼 다중회귀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다중회귀 모형 돌리듯이 프로그램에서 돌리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돌렸더니 그렇게 돌리고 나니까 여기 보시면 VIF 팩터 있죠. VIF 이게 확 줄었죠. 10 이하로 확 줄었죠. 그리고 이게 공차 같은 경우에도 0.1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귀 모형을 돌려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편차 점수를 활용했으면 원점수를 사용했을 때는 해석이 쉬웠는데 편차 점수를 사용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편차 점수를 쓴 걸 가지고요. 다시 x 함수로 정리를 이렇게 쭉 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국은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들어있는 x항이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이 앞에 x의 계수 자리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 값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수 x가 y 햇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이 x의 앞에 오는 이 계수 자리에 오는 이만큼이 바로 그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거 B1, B3 그 다음에 이 B3는 값을 회귀 분석 돌리면 패키지가 이제 다 값을 계산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 Z바 있죠. 이 Z바도 이미 이건 Z의 평균 값이니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Z 있죠. 이거. 그래서 여전히 X가 Y 햇에 미치는 한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 Z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Z값에 따라서. 부모 경제력이 1점부터 5점 스케일인데 부모 경제력이 1인 학생의 경우에 X가 Y에 미치는 효과는 여기에다 1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값이 바로 한계 효과가 될 거고요. X가 5인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에 5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게 바로 한계 효과가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한계 효과가 Z의 함수, 즉 Z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게 바로 조절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차 점수를 사용해서 회귀 분석을 돌린 결과를 여기에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t-테스트 결과 유의 확률을 보니까 여전히 이 상호작용항의 p-값이 알파 레벨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항이 모집단 수준에서는 대립가설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귀무가설이 여기에서는 이 상호작용항의 회귀 개수가 모집단 수준에서 0일 것이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일 거고 그게 0이라는 얘기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기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명확하게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과 부모의 경제력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는 여기에서는 검증은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귀 분석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추리통계 맥락보다는 기술통계 맥락 수준에서 지금 쭉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모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절 회귀 모형을 돌려야 할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상호작용 효과 혹은 조절 효과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절 회귀 모형을 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살펴봤고요. 특별히 이제 다중공전성 문제가 제기될 때 그 경우에는 편차 점수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회귀 분석의 새로운 또 확장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다룰 때는 X와 Y 사이의 관계가 선형관계, 일종의 직선처럼 직선과 같은 거로 표시될 수 있는 선형관계, 이거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만은 X와 Y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선형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2차 함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로그 함수 관계, 뭐 상당히 복잡한 그런 함수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러한 비선형 고차 함수의 경우에 어떻게 회귀 분석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